때는 바야흐로 황금빛 물결이 온 들판을 뒤덮는 풍요로운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출발한 한 충직한 하급 무관이 말을 타고 남쪽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나간골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며칠 밤낮을 달려온 그의 얼굴엔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곧은 눈빛만은 왕의 명을 받든 자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의 고삐를 늦추고 길가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주막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달아빠진 자 깃발이 가을바람에 힘없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주모, 계시오. 길 좀 묻겠소. 이 마을에 사시는 최진혁 대감 댁이 어디인지 아시오?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주막 안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과부인 주모 연화였습니다. 고운 얼굴이었지만 그늘진 눈가에는 외로움과 고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낯선 무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내 말이 안 들리는 것이오. 대감 댁이 어디냐고 물었소이다. 날도 더운데 그리 서두르실 것 있겠습니까? 안으로 들어와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하고 가시구려. 나는 지금 나라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인 몸이요. 한시가 급하니 어서 길이나 알려주시오. 저 산자락 아래 가장 큰 감나무가 있는 기와집이 대감 댁이긴 합니다만 가보셔야 헛걸음만 하실 겁니다. 헛걸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대감께서는 지금 댁에 안이 계십니다. 먼 길 떠나신 지 오래되어 언제 돌아오실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대감께서 안 계시면 부인 마님이라도 계실 것 아니오. 아이고, 나으리. 소식이 어두우시군요. 안방마님께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이미 세상을 뜨셨습니다. 무관 박무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명을 받은 몸,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소. 그래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를 테니 그때 막걸리나 한 잔 주시오. 그러시구려. 꼭 다시 들르셔야 합니다. 주모 연화는 떠나는 무진의 넓은 등 뒤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무진은 말을 채찍질하여 흙먼지를 일으키며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주모의 말대로 대감댁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목청껏 사람을 부르자 허리가 굽은 늙은 하인 하나가 힘겹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는 어명을 받들어 최진혁 대감께 정교를 전하러 왔소. 대감께서는 어디에 계시오? 주인어른께서는 출타 중이시니 정교를 이리 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상전하의 명이요. 반드시 대감께 직접 전해야 하오. 만약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그대 역시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무진은 늙은 하인에게 엄포를 놓은 뒤 허탈한 마음으로 말에 올라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텅 빈 대전에서 임금은 근심 어린 얼굴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하, 최진혁 대감은 출타 중이어서 정교만 남기고 돌아왔사옵니다. 답서는 받아왔느냐? 송구하오나 기약 없이 떠났다고 하오. 이 어리석은 것들. 대감이 없으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답서를 받아오거나 정 안 되면 그를 직접 모시고 왔어야지. 어찌 빈손으로 돌아왔단 말이냐? 임금의 노여움에 고이 관리는 몸을 바싹 낮추었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왕위를 위해 형제와 공신들을 숙청하며 외로운 길을 걸어온 임금에게 옛벗 최진혁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곁에 두고자 높은 벼슬을 내린 것인데 그는 계속해서 임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그 무관을 다시 불러라.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반드시 최 대감의 답서를 받아오라 명하렸다. 다시 어명을 받은 박무진은 착잡한 마음으로 말을 몰아나간 꼴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그는 자연스럽게 연화의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주모, 안에 있소. 어머나,
나으리 아니십니까? 다시는 못 뵐 줄 알았는데 어찌된 연유이신지요? 지난번엔 경황이 없어 그냥 간 것이 미안하오. 이번엔 대감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며 기다려야 할 것 같소. 연화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가장 좋은 술과 안주로 정성껏 주안상을 차려내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어색한 침묵도 잠시, 서로의 외로운 처지를 이야기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어찌하여 이 고된 무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 길만이 가문을 일으킬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소. 주모는 어찌하여 이 외딴 곳에서 혼자? 제 팔자가 기구하여 시집온 지 한 달 만에 난군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이 주막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처와 외로움을 가진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함께 보내며 타오르는 사랑을 나누었고 꿈처럼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진혁 대감의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양의 궁궐에서는 임금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란 말이냐? 고작 군사 하나만 보냈으니 일이 된 것 아니냐? 당장 그대가 관할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가 최 대감을 모시고 오도록 하라. 임금에게 호된 꾸중을 들은 고위 관리는 군사들을 대동하고 서둘러 나간 꼴로 향했습니다. 대감 댁에서 허탕을 친 관리는 먼저 내려온 무관이 마을 주막에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분노에 차 그리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헛간에 말이 매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관리는 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방에 있던 연하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오자 관리가 그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 묵고 있는 조정 군사는 어디에 있느냐? 어서 나오라 하라. 서슬퍼런 기세의 연하는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거짓으로 둘러댔습니다. 대감. 이 집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뭐라? 그렇다면 저기 매여 있는 말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냐? 그 순간 방 안에서 온매무새를 가다듬던 박무진이 끌려 나왔습니다.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명을 받든 자가 중책은 있고 주막에서 계집과 놀아나다니. 그게 아니오라. 소인은 대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시끄럽다. 적극적으로 대감을 찾아 나서지는 않고 여기서 게으름을 피운 죄가 막중하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박무진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갔고 홀로 남은 연하는 주저앉아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탄식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찰나의 행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넋 나간 사람처럼 슬픔에 잠겨있던 어느 날 주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본 사람은 바로 그토록 모두가 기다리던 최진혁 대감이었습니다. 풍채 좋은 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주모에게 술 한 잔을 청했습니다. 주모, 목이 마르니 술이나 한 잔 내오게. 연하는 급히 술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술을 따르던 그녀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모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그제야 연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대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그분을 살려주십시오. 그분 없이는 저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한양으로 가셔서 주상 전하께 아뢰어 그분의 목숨을 구해주십시오. 당치 않은 소리. 나란 일에 관여치 않겠다 맹세한 몸이다. 대감은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그는 옛 고려 왕조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옛버딘 임금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자신 때문에 죄 없는 젊은이와 한 여인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죄책감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발길을 돌려 다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그대의 정성에 못 이겨 내가 한양에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있게. 황송하옵니다. 대감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진혁 대감이 한양에 도착하자 임금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버디여. 참으로 반갑구나. 자네의 말이라면 내가 무엇인들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있어주게. 송구하오나 전하, 벼슬보다 먼저 소인의 청을 하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 대감은 무관 박무진의 이야기를 꺼냈고 임금은 흔쾌히 그의 사면을 약속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박무진은 한달음에 나간골로 달려가 연하와 재회했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편 임금의 극진한 환대 속에서 며칠을 보내던 최진혁 대감은 어느 날 밤 소리 소문 없이 다시 궁을 떠났습니다. 벗에 대한 우정과 옛 왕조에 대한 신의 사이에서 그는 결국 자신의 절개를 지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임금은 크게 낙심했지만 벗의 굳은 신념을 이해하고 더는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후 박무진은 무관의 삶을 그만두고 나간골의 작은 주막에서 연하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